그 셋 말고도 저만치 벽을 따라 길게 붙어있는 나무 의자엔 잠바 차림의 청년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있다. 그리고 청년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는 미친 여자가 의자 위에 벌렁 누워있다. 닥치는 대로 옷을 껴입은 여자는 속을 가득 채운 걸레 보퉁이 모양으로 몸집이 퉁퉁하다. 청년은 추운지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어깨죽지를 잔뜩 웅크리고 있으면서도 무슨 까닭인지 난로 곁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는 눈치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으로 청년은 들여다볼 만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시멘트 바닥을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다. 톱밥이 부족할 것 같은데. 창 너머 그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다가 문득 난로 쪽을 슬쩍 쳐다보며 늙은 역장은 중얼거린다. 불을 지핀 게 두어 시간 전이니 지금쯤은 톱밥이 거의 동이 났을 것이다. 톱밥은 역사 바깥에 임시 창고에 저장해 놓고 있었다. 올동용 톱밥이 필요량의 절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역장은 아까서야 알았다. 미리미리 충분한 톱밥을 확보해 두는 것은 김씨가 맡은 일이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자신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역장은 생각한다. 여곤이라고 해야 역장인 자신까지 합해 기껏 3명뿐이니 서로 책임을 확실히 구분 지을 수 있는 일 따위란 애당초 있을 턱이 없었다. 하필 이날따라 사무장인 장씨는 자리를 비우고 없는 참이었다. 아내의 해산 일이라고 어제 아침 고향인 K씨로 달려갔으므로 그가 돌아올 때까지는 역장은 김씨와 둘이서 교대로 야근을 해야 할 처지였다. 하지만 톱밥은 우선 당분간 창고에 남아있는 것으로 이럭저럭 견뎌낼 수 있으리라. 대하쇼일 난로는 하루 2차례씩만 피우면 되니까. 역장은 웅크렸던 어깨를 한번 힘차게 펴보기도 하고 두 팔을 앞뒤로 흔들어 보기도 한다. 역시 춥긴 마찬가지다. 그새 손발이 시려오기 시작했으므로 역장은 코를 훌쩍이며 엉금엉금 책상 앞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사무실 앞으로 쓰고 있는 석유 난로를 마주하고 앉아 손발을 펼쳐 널었다. 아야 말이다. 이러다가 기차가 영 안 올라는갑다. 아따 아버지도 참 좀 기다려 봅시다. 설마 온다는 기차가 안 오기 시작 할람들까? 아들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얼굴도 돌리지 않고 건성 대답한다. 그는 30대 중반의 농부다. 다시 노인이 쿨거리기 시작한다. 그때마다 빈약하기 그지없는 가슴팍이 훤히 드러나도록 흔들리고 있다. 아들은 힐끗 노인을 내려다보았으나 이내 고개를 돌리고 난로만 들여다본다. 노인에게 미안한 일이긴 하나 아들은 모든 게 죄다 짜증스럽다. 벌써 몇 달째 끌어온 노인의 병도 그렇고 하필이면 이런 날 그것도 밤중에 눈까지 펑펑 쏟아져 내리는데 기차를 타야 한다는 일도 그렇다. 그 모두가 노인의 괴팍한 성깔 탓이란 생각이 들자 그는 버럭 소리라도 질러주고 싶은 심정이다. 아들이 전에도 여러 번 읍내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며 죽더라도 그냥 집에서 죽겠노라던 노인이 난데없게도 이날 점심나절에는 스스로 먼저 병원을 가자면서 나선 것이었다. 소피의 혈이 반이 넘게 섞어 나온다는 거였다. 부랴부랴 차비를 꾸리고 나니 이번엔 하루 2차례씩 왕래하는 버스는 멀미 때문에 절대로 타지 않겠다며 노인은 한사코 역으로 가자고 우겼다. 이놈아, 병원에 닿기도 전에 내 죽는 곳을 보려고 그러냐? 놔라. 싫으면 나 혼자라도 갈란다. 어찌나 엄살을 떠는 통에 할 수 없이 노인을 등에 업고 나오긴 했는데 그나마 일이 안 되려니까 기차마저 감감무소식이었다. 피름 먹을 놈의 기차가. 농부는 문득 치밀어 오른 욕짓거리를 황황히 깨물며 지레 놀라 노인의 눈치를 살핀다. 다행히 눈꼭 낀 노인의 눈은 아까처럼 질끈 닫혀져 있다. 아들은 고통으로 짙게 고랑을 파고 있는 노인의 추한 얼굴을 내려다보고는 약간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 이거 내가 무슨 짓이다냐. 죄 받는다 죄 받아. 노인이 또 콜록콜록 기침을 토해낸다. 가슴 밑바닥을 쇠갈키로 긁어낸 듯한 고통스러운 기침소리. 그들 부자 곁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난로에 불길을 쬐고 있는 중년 사내는 자지러지는 기침소리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신용을 한다.
기침 소리를 들으면 사내에게 불현듯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다. 감방장인 늙은 허시다. 고지린 해소병으로 맨날 골골거리던 허씨는 그것이 감방에 들어와 얻은 병이라고 했다. 난리 후에 사상범으로 잡혀 무기형을 받은 허씨는 27살부터 시작한 교도소 생활이 벌써 25년에 이르고 있었지만 언제나 갓 들어온 신참마냥 말도 없고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자네 운이 좋은 걸세. 나감 호 우리 집에 한번 들러봐 줄러나? 이거 원 소식 끊긴 지가 하도 오래되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내가 출감하는 날 허씨는 고차 무기수답지 않게 눈물까지 걸썽이며 사내의 손을 오래 잡고 있었다. 사내는 저만치 유리창 밖으로 들이치는 눈발 속에서 희끗희끗한 허씨의 머리카락이며 움푹 패어 들어간 눈자위를 기억해내고 있다. 아마 지금쯤 그곳은 잠자리에 들 시간일 것이다. 젓가락을 꽂아놓은 듯한 으스렁스런 창살 너머로 이 밤 거기에도 눈이 오고 있을까. 섬뜩한 탐조 등의 불빛이 끊임없이 어둠을 면도질 해대고 있을 교도소의 밤이 내리에 떠오른다. 사내의 눈빛은 불현듯 그윽하게 가라앉고 있다. 그곳엔 사내가 잃어버린 12해 동안의 세월이 남아있었다. 이렇듯 멀리 떨어져서도 그 모든 것들을 눈앞에 훤히 그려낼 수 있을 만큼 어느덧 사내는 이미 그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출감한 지 며칠이 지났건만 사내는 감방 밖에서 보낸 그간의 시간이 오히려 꿈처럼 현실감이 없다. 푸른 옷과 잿빛의 벽, 구린내 같은 밤냄새, 땀냄새, 복도를 걷는 간수의 구둣발 소리, 쩔그렁대는 쇳소리, 그런 모든 익숙한 색깔과 촉감, 냄새, 소리, 그리고 언제나 똑같이 반복되는 일과 같은 것들이 벼랑간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대신에 전혀 생소한 또 다른 사물들의 질서가 사내에게 일방적으로 떠맡겨진 거였다. 그 새로운 모든 것들은 다만 사내를 당혹감에 빠뜨리고 거북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 때문에 사내는 출감 후부터 자꾸만 무엇인가 대단히 커다란 것을 빼앗겠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깜빵 안에서 사내는 손바닥 안에 움켜진 모래알이 빠져나가듯 하리럿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자기 몫의 삶의 부피를 안타깝게 저울질해보곤 했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다. 낯선 시골역에 홀로 앉아있는 이 순간 정작 자기가 빼앗긴 것은 흘려보내는지 모르게 보낸 지난 12년의 세월이 아니라 오히려 그 푸른 옷과 잿빛 담벼락과 퀴퀴한 냄새들이 배어있는 사각형의 좁은 공간일지도 모른다는 가당찮은 느낌이 문득문득 들곤 하는 거였다. 컬룩 아, 저 기침 소리. 사내는 흠집 몸을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찾는다. 그러나 그것은 감방장 허씨가 아니다. 남 모르는 사람들 뿐. 사내는 낮게 한숨을 토해내며 고개를 흔들어버리고 만다. 밖에 간간히 바람이 불고 있다. 전깃줄이 윙윙 휘바람 불었고 무엇인가 바람에 휩쓸려 다니며 연신 딸그닥 소리를 낸다. 대합실 안은 조용하다. 산골짜기를 돌아온 바람이 역사 건물을 지날 때마다 유리창이 덜그덕거리고 이따금 난로 속에서 톱밥이 톡톡 튀어오를 뿐 사람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저만치 혼자 죽으려 앉은 청년은 줄곧 창밖의 바람소리를 헤아리고 있는 참이다. 이윽고 청년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킨다. 딱딱한 나무 의자로부터 스며나온 향기로 엉덩이가 시리다. 창가로 다가가다 말고 그는 문득 누워있는 미친 여자 쪽을 근심실에 살핀다. 여자는 새우등을 하고 모로 누웠는데 얼핏 시체가 아닌가 싶을 만큼 미동조차 없다. 세상에 이렇게 추운 곳에서 그런 지경에도 사람이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이 청년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여자에게서는 가느다란 숨소리만 이따금 새어나오고 있다. 청년은 유리창 밖을 내다본다. 밤새 오려는가. 송이눈이 쏟아내리고 있다. 대합실 안에서 새어나간 불빛이 유리창 가까운 땅바닥 위에 수북하게 쌓인 눈을 비추고 있다. 하얗게 쏟아지는 눈발을 망연히 바라보며 청년은 그것이 무수한 나빗대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 나빗대야.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밤이 되면 미친 듯 날아 들어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 수많은 흰 나빗대들.